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그 PDF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적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DF라고 하는 녀석을 적분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또 전부 다 그래프로 표현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또 표현하고 또 표현하고 또 표현하다 보니 얘네들의 합은 가우시안을 적분을 하게 되면 PDF를 적분을 하면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나고요. 그 녀석이 바로 큐멀레이티브 C라는 표현이 앞에 들어갔죠. 이 C는 한국말로 누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적해서 얘들을 표현하게 되면 그때부터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 숫자를 보시면은 1로 끝나 있죠. 그래서 가우시안 커브 자체를 뭔가 계속해서 가우시안 커브 자체는 밀도만을 뜻하기 때문에 노멀라이즈 해서 뭔가 우리가 적분을 해내게 되면 가장 간단하게 노멀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확률 P 가우시안 커브를 적분을 하면 최대 크기 1이 나오는 CDF 누적 분포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CDF가 잘 한번 상기해 보시면 이번 학기에 배우셨던 시그모이달 함수하고 똑같은 유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시그모이달 함수를 쓸 때 우리가 쓴 것들은 사실은 CDF하고 되게 유사한 형태의 로그 시그라고 하는 방법론을 쓴 거고요. 그 로그 기반의 로그 시그모이달 함수가 CDF하고 거의 모양은 비슷하고요. 이 뭔가 유사성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로그 시그하고 되게 유사한 것들 중 또 하나 보시면은 CDF 누적 함수가 있고요. 다음 또 하나는 탄젠트 하이퍼블릭 펑션이 해당하겠습니다. 저희 세 가지가 뉴럴 네트워크에서 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 CDF를 그냥 쓰기에는 이게 적분을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로그 시그 형태의 함수를 쓰거나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사용하는 것이 뉴럴 네트워크의 성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누적 CDF 함수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이다. 그리고 그 경계 지점은 이 분산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의사결정 함수라고 경제학 쪽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갖는 이유는 이 경계를 트랜지션되는 변이가 되는 과정을 넘어가고 나면 여기는 1이고 이쪽으로 오면 0이고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한 것이고 로그 시그널 탄젠트 하이퍼블릭 탄젠트 함수들도 전부 다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CDF를 미분을 하면 PDF 가우시안 함수가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서의 PDF의 PX는 확률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만 하고 확률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원인 경우에 여기도 잘못 써놨네. PDF인데 PR이라고 제가 써놨어. 여기 제대로 써놨구나. PDF Probabilistic Density Function Probability라고 써도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Probabilistic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Probability라고 쓰기도 합니다. 헷갈리니까 확률적인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로 PDF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걸 적분을 하면 확률이 나타나고 PDF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우시안 함수, 평균은 민, 뮤, 그 다음에 분산,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n차원인 경우에 이제 시그마는 이때는 상수였지만 하나의 상수들이었지만 무언가 변환을 하기 때문에 2차원이면은 이렇게 변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3차원인 경우에는 어떤 축으로든지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문자 시그마를 쓰고 있고요. 이 시그마는 여기서 보시면 시그마의 제곱이잖아요. 분산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예 시그마로 표현된 것 자체가 다차원 분산 값입니다. 그리고 얘는 행렬하고 같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행렬인데 행렬은 예를 들어서 2차원인 경우에는
이쪽으로 몇 배, x축으로 몇 배 할 것이고 y축으로 몇 배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 아까 0.5 있었잖아요. 얘네 둘은 서로 양수여야 되고 대칭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시그마는 대칭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가 되면 예를 들면 얘는 얼마, 얘는 얼마, 얘는 얼마 해서 각각의 x, y, z 축을 세 개니까 x 축을 얼마만큼 늘리고 y 축을 얼마만큼 늘리고 z 축을 얼마만큼 늘릴 것인가. 그리고는 변환 회전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녀석 두 개는 서로 대칭 양수이고 똑같은 숫자. 여기도 여기 대칭, 여기도 여기 양수 대칭입니다. 이 세 가지들은 전부 다 대칭이고 양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파지티브 데피니시라고 불리는 형태들을 유지해야 되지만 그 부분은 여기서는 따로 얘기하지 않고 예를 들면 PCA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기회가 되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아까 2하고 1.5는 X축, Y축으로 몇 배를 하는가 스케일링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보다 작아지면 스케일 다운해서 좁히는 것이고 이 숫자가 커지면 늘리는 것이 되겠고요. 이 대각 방향에 안 있는 것들 오프 다이어고널 텀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녀석들은 양수이고 회전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매칭하는 문제들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PCA의 원리하고도 되게 유사하게 나중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녀석을 싱귤러빌리티 컴포지션을 하고 나면 아까 보셨던 쭉 어느 축으로 이 값들의 싱귤러 값들은 얘가 타원이 되게 되면 이런 수식들이 전부 다 파지티브 데피니시라고 불리고요. 파지티브 양수의 데피니트.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타원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2하고 1.5가 x축, y축 방향의 비율을 뜻하고 옆에 있는 녀석들은 회전이 되니까 이 회전 성분들을 없애서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싱귤러빌리티 컴포지션을 해서 싱귤러 값 두 개를 얻어내고 어떤 축의 도미넌트가 어떤 축으로 데이터가 분포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따질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들은 이 행렬을 A라 했을 때 xt, x 하게 되고 이 값은 양수가 되더라 라는 정의가 바로 파지티브 p 데피니트 행렬임을 뜻하는 거고요. 이 방식을 만족을 했을 때 이걸 그대로 우리가 풀어보면 타원 방정식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예를 들면 xt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서 벡터 xy 벡터가 있고요. A 매트릭스로 예를 들면 1, 2, 0, 0 여기는 xy.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x, 2y 그리고 xy죠. 이걸 풀게 되면 x제곱 더하기 2y 제곱이 나오고요. 이 결론 xtax를 제가 지금 풀었습니다. 이게 x벡터를 뉘어놓고 얘는 x벡터를 그대로 놓은 거죠. x는 x라고 y라고 정의를 했을 때요. 그러면 이게 어떤 양수값 c를 갖더라. x제곱 더하기 2y 제곱이 어떤 값을 갖더라. 간단하게 여기서는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1분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루트 2분의 1의 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타원 방정식이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도형의 방정식. 그래서 x축으로는 넓고 y축은 좁게 나타나는 타원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실제로 타원 형태들을 만들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음수이면은 파지티브 데피닛이 되질 않고 이게 양수이면 파지티브 데피닛 그리고 이게 뭐 하여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그마가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뭔가 x 빼기 뮤 무슨 벡터를 옆으로 뉘어놓은 거고요. 여기는 x 빼기 뮤 벡터를 높여놓은 거죠. 여기는 이런 식의 벡터, 그리고 여기는 행렬,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된 벡터. 그런 계산을 하시면은 2차원에서 분포가 생기는 걸 보면 전부 다 뭐예요? 2차원 분포는 타원 형태의 분포를 이루고 있죠. 이 수식이 타원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런 등고성 같은 느낌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 밑에 깔려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간단하게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그마가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시그마가 밑에 있다라는 표현, 시그마 제곱이 음수니까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데, 그러면 시그마 제곱은 우리가 베리언스 V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죠? 얘는 베리언스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코베리언스. 여러 개가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그마가 밑에 있는 거, 마이너스를 붙은 것처럼 얘는 어떤 행렬의 역행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정의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도 지금 시그마가 밑에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는 뭐예요? 표준 편차잖아요. 밑에 있고. 그래서 이건 분산이니까 분산을 마이너스 2분의 1 해줘야 바로 표준 편차가 등장을 하겠죠. 이런 수식들이 전부 다 서로 꼬여있는 관계들인 겁니다. 그래서 다차원은 바로 이러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함수를 쓰게 됩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좀 빨리빨리 지나가고 개념적으로 좀 마지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은 아마 머신러닝 수업에서도 조금씩 다뤄질 텐데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을 클러스터라고 하는 표현으로 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지금 이거 딱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는 세 개의 그룹이 있죠. 여기에 초록색, 여기 파란색, 여기 빨간색. 근데 이거 색깔을 누군가가 붙여놓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이게 색깔이 동일해도 우리는 멀리서 보면 여기 한 그룹, 여기 한 그룹, 여기 한 그룹이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무대기로 군집을 이루고 있는 거, 군집을 클러스터라고 부릅니다. 이 공학적인 용어로 클러스터는 군집을 뜻하고 군집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세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세 개의 클러스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찾을까? 우리는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찾을까 하는 방법이 바로 클러스터링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어떤 우리가 데이터 샘플을 얻었는데 이쪽에 이만큼 몰려 있고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동그라미는 왼쪽에 있고 삼각형은 오른쪽에 있네. 그래서 여기 한 그룹이 있고 여기 두 그룹이 있네. 그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인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게 되면 클래스라는 표현을 써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클래스, 이쪽에 하나의 클래스가 있구나. 그래서 패턴 인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는 여기에 레이블이 붙어 있어서, 라벨이 붙어 있어서 레이블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데이터 처음에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만 보고서는 여기에는 그룹이 몇 개가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한 무대기, 여기 한 무대기 해서 두 개의 클러스터, 두 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세상을 그렇게 딱 두 개로만 보지 말고, 아니 내 생각에는요, 잘 보면 여기 한 그룹 있고 여기도 한 그룹, 여기도 한 그룹 있고 여기 또 하나 이렇게 뭉쳐 있고 이렇게 뭉쳐 있다라고 하면 안 되나요? 또는 어이씨 여기 보면 겹쳐 있는 것들 많으니까 여기에 한 무대기 있고 얘는 뭐 일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들은요, 레이블이 없는, 라벨링이 안 돼 있는 레이블, 이제 보통 라벨이라고 써 있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라벨이라고 했지만 이게 레이블입니다. 레이블, 레이블 이렇게 L 발음은 전부 다 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레이블이라고 하면 외국 애들이 못 알아듣고 L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레이블 이렇게 부르셔야 되는데,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상태들이면 구별하기가 쉽지만 그냥 데이터만 보고서 판별하라고 하면 이 안에 몇 개의 클러스터가 있는가는 오로지 우리의 선택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6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고요. 지금 7개네요. 2개의 클러스터가 있다고 하면 얘들은 2개의 그룹이 사실 있었어.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그냥 모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사실 없고요. 데이터를 모아놓은 다음에는 반드시 레이블을 붙여가지고 내가 얘네들이 특정 공간 안에서 한 무대기, 두 무대기다 라는 걸 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걸 로우 데이터만 그냥 뽑아보고 얘는
대충 눈으로 보니까 두 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두 개의 클러스터들로 얘네들을 분리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그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여기에 혹시 두 개가 아니라 6개가 있을 수도 있고 8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너는 두 개라고 생각했냐? 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아니 씨,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라고 하는 건데 왜 두 개냐고 물어보면 거리가 두 개가 다르잖아요. 여기 한 무더기 있고 여기 한 무더기.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어떤 공간 안에 이와 같이 플롯을 찍어놓고 보면 거리 정보가 되게 중요하죠. 여기에 있는 녀석은 여기 있는 애들하고 안 합쳐 있죠. 왜냐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바로 이 거리, 벡터 공간 안에서의 거리라고 하는 것들이 클러스터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 이 클러스터링 메소드 중에는 굉장히 유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K-민 클러스터링 메소드가 있고요. 얘는 이제 성격이 조금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K-민은 간단한 이론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데 얘보다 이제 성능이 좋은 것이 바로 Expectation Maximization, 이번 챕터의 제목에 해당하는 EM이라고 하는 방법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EM은 클러스터링 할 때만 쓰지는 않고요. 뭔가 문제들을 군집화해서 쪼개는 어떤 이런 인식적인 기능 외에도 다른 머신러닝 기법들의 Expectation Maximization이 확률적인 근거들을 만들어낼 때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할 때에는 EM은 일단 클러스터링 메소드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일단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클러스터링을 하는데 EM의 경우에는 확률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한다.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EM은 클러스터링에만 쓰이질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혹시 착각하실까봐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K-민이나 EM 이 두 가지가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지는 메소드를 보시면은 이해하시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메소드를 주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K-민 클러스터링은요, 방법론이 K-민, K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면 이제 니어레스트 네이버라고 하는 이웃 찾기 기법들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하는데요. 여기에는 첫 번째 어썸션에서 가정에서 K개의 클러스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보면 여기에는 대충 보시면 3개가 있잖아요. 이걸 다 2개가 있지 않냐라고 하면 뭐 그것도 맞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보기에는 3개입니다. 여기 하나, 둘, 셋. 이걸 2개가 있지 않냐 하면은 보통 이렇게 군집을 잡을 수가 있겠죠. 전부 다 거리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K개가 있다 하고 K 먼저 클러스터의 개수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데이터를 쪼개놔야 돼요. 초기에는 좀 쪼개놔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3개의 중심점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빨간색을 먼저 센트로이드 중심점을 정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게 3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얘를 되도록 여기다 하나 갖다 놓고 얘를 여기다 갖다 놓고 얘를 여기다 갖다 놓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 작업을 일반적인 대략적인 어떤 초기 위치들을 적당히 잡아놓은 다음에 되게 이걸 정교하게 풀어 들어가는 방법이 K-민 클러스터링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들, 각각의 클러스터의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주변에서 근사값들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K개만큼의 가장 가까운 것들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얘네 2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주변에서 보면 제일 가까운 게 이 녀석들이고요. 이거 개수는 여러분들 마음대로입니다. 얘네 주변에서 보면 3개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가장 가까운 것들만 찾으면. 가장 가까운 게 여기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중심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얘네들은 클러스터의 중심이 되고 싶은 녀석들이니까. 얘네 2개를 자르고 여기로 빨간색을 이동을 시킵니다. 얘네 2개를 자르고 빨간색이 좀 오른쪽으로 치우쳐졌으니까 여기로 이동. 그 다음에 하나, 둘, 3개가 있다면 얘네들 3개의 중심, 여기로 빨간색을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지금 있는 빨간색들은 지워지고요. 여기에 빨간색 하나, 여기에 빨간색 하나, 얘는 이 정도의 빨간색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근처에 있는 애들을 찾아요.
이렇게 찾아요. 얘는 더 이상 변화가 없겠죠. 얘도 근처에 있는 걸 찾는데 근처에 있는 게 요 녀석도 가깝잖아요. 요 근처네. 그러면 얘는 센터가 이제 여기로 이동을 합니다. 얘는 이 주변에서 3개 또는 4개를 찾아보면 이렇게 찾아질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 나중에는 센터들을 찾아가지고 빨간색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K-민 클러스터입니다. 하지만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K 값도 클러스터의 개수는 고정이고요. 고정을 하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하는 것들도 고정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는 뭐 동그라미 치다 보니까 2개도 썼다 3개도 썼다 했는데 3개를 찾았지만 3개를 찾으면 반드시 주변에 있는 거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K 값을 3개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얘 주변 하나 둘 셋 이 3개의 중심으로 이동 여기로 이동했겠고요. 얘들은 이렇게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로 이동 이 주변에 3개 찾으면 이렇게 나와서 얘는 이렇게 이동 그러면 이제 이웃한 정보들은 사라지고 빨간색들은 이동을 했죠. 아이씨 아까 처음 할 때부터 3개라고 할걸. 이렇게 하고 다시 3개를 주변에서 찾습니다. 얘 주변에서 3개 찾아보면 얘보다 어쩌면 얘가 더 가까울 수도 있죠. 이렇게 찾아주고 얘는 이렇게 3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얘는 여전히 이렇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변화가 없고요. 얘도 더 이상 변화가 없는데 얘는 변했죠. 얘는 요 3개에 있는 가운데 지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죠. 이제 지워졌습니다. 이 주변에 3개 찾으면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더 이상 변화가 없고 얘도 이 주변에서 3개니까 센터 변화가 없고 이 주변에서 3개니까 얘도 여기에 센터가 찾아지겠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진행하는 방법이 바로 K-민 클러스터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데이터가 되게 적으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찾아 들어가기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는 이 방법론의 단점은 뭐냐면요 초기 위치가 어딨냐에 따라서 수렴에 들어가는 클러스터의 센터 위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기 값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자, 좀 더 많은 데이터 가지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L12 K-민이라는 예제가 있고요. 지금 제 데이터를 뿌릴 때 랜드 N 102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드 N이니까 정규 분포를 썼고 2차원이고요. 100개를 점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곱하기 10을 했기 때문에 시그마 표준 편차를 제가 곱해버린 거죠. 그래서 N01 2차원인 00 11001 이런 문제인데 얘는 평균값 얘는 시그마입니다. 분산값 여기에다가 10배를 곱해줬기 때문에 분산값이 늘어나서 쫙 퍼져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다음에 모든 X축에는 50을 더했고 모든 Y축에 50을 더했기 때문에 얘네들의 센터는 50, 50으로 이동해 있고요. 이게 A그룹이고요. B그룹은 50개만 데이터를 썼고 5만큼 곱했어요. 그래서 A는 파란색, 그러니까 블루, 얘는 레드로 만들었습니다. 레드는 개수가 50개밖에 안 되고 블루는 100개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텐데요. 첫 번째 이 블루는 평균이 XY가 50이니까 50 가서 50, 이 주변에다가 시그마가 10인 상태들로 쫙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나왔고요. 빨간색의 경우에는 70, 60이에요. 그래서 70, 60 여기가 센터네요. 얘는 50, 50 여기 이 근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5 분산이 25인 상태로 표준 편차 5인 상태로 공간을 펼쳤습니다. 얘는 10이고 얘는 5니까 빨간색은 조금 퍼졌고 파란색은 많이 퍼져 있죠. 자, 그래서 이걸 밑에 써놨네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에 2개의 그룹이 있고 서로 겹쳐져 있죠. 일부가 겹쳐져 있죠.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그리고 얘는 아주 명확하게 클러스터 2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색깔이 서로 다르니까 2개의 데이터가 다른 것처럼 보여주지만 얘는 클러스터링 기법에서 보면
여기 한 클러스터가 있고 여기 한 클러스터가 있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죠. 이게 색깔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거지, 데이터 점만 있게 되면 똑같은 색깔의 점이면 클러스터 두 개가 있다는 거를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레이블을 이미 다뤄서 블루와 레드라는 형태로 두 개의 군집 데이터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평균이나 분산에 대한 거는 우리는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레이블 1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고 레이블 2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고 얘네들의 센트로이드 추적해 들어가는 과정을 K-민 클러스터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섞여 있으면 우리가 알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클러스터링 방법으로 얘네들을 쪼개려고 하면 이건 쉽지가 않죠, 이 상태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중간 어디인가로 애들을 분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K-민 테스트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LCB K-민이잖아요. LCB K-민. LCB K-민 안에는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가 있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파이썬 예제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제가 수식처럼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첫 번째 그룹에 x 평균값, y 평균값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 두 번째 클러스터 대상의 x 평균값, y 평균값을 일단 guess해서 추측해서 우리가 넣어놓고 몇 번을 돌릴 거냐, 이터레이션을 숫자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뭔가 제가 이 네 개의 값 xy 클러스터의 평균값들을 넣었을 거고 회전을 이걸 이터레이션을 돌리게 되면 이제 할 때마다 경우를 제가 추적을 해서 화면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많이 밀려 있죠. 그리고 빨간색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다 이렇게 몰려 있는데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들면서는 파란색 부분들이 조금씩 다시 K-민끼리 싸우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평균을 여기다 찍고 제가 여기다 찍으면 이 주변에서 몇 개씩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애들을 자꾸 땅 따먹기처럼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평균 해서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 녀석은 되게 초반에 넓었다가 정말로 센터 지점으로 조금씩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의 경우 지금 보시면 영역이 좀 커졌고요. 조금씩 잡아먹고 있죠. 빨간색들은 자기 자신들 평균 지점으로 점점 모이고 있고, 그래서 개수를 많이 안 잡아먹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예를 들면 평균이 여기 있는데 10개 하면은 이 10개에 대한 평균만 가져가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얘들이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얘는 평균 영역 친구들,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녀석들, 지금 아까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해서 3개 하면은 이 주변에 있는 3개가 나의 평균일 것이다, 나의 평균적인 위치일 것이다 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들이 이동을 할 때마다 평균에 해당하는 것들을 자꾸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갉아먹어서 파란색 영역이 점점점 커지면서 마지막에 더 이상 변화가 없을 때 이 근처 어디에 평균, 이 근처 어디에 평균이 존재하면서 클러스터링 기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이 예제대로 돌려보시면은 동작하는 방법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름이 K-민이니까 이거 민지는 빼야겠네요. S는 빼고 한번 돌려보시면은 재밌게 땅 따먹게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트루 밸류는 우리가 알고 있었죠. 우리가 데이터 생성할 때는 50, 50이 평균이었고 60, 70인가요? 70, 60이죠. 여기가 평균이었는데 이걸 계속 돌리면 여러 번 다른 예제들에 대해서 돌려보면 이 경우에는 40, 50이다라고 나왔고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먼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근처 80, 50이다 이렇게 나왔고, 또 다른 예에서는 20, 30이다. 이건 조금 이거는 제가
입력할 때 개수 값들이에요. 디퍼런트 개수니까 40, 50 넣고 80, 50 넣은 경우, 20, 30 넣고 80, 80 넣은 경우에 데이터들을 따먹은 파랗고 빨간 분포들을 보시면 서로 좀 다르죠. 초기 값에 따라서 이게 수렴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좀 대표적인 거 보시면 여기하고 이 부분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클러스터링 방법들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구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공간상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가장 가까운 10개 또는 K개만큼의 이웃한 값들을 토대로 센터가 이동해가는 그런 유형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 재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돌려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은 땅 따먹게 하는 것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 중심이란 뭐냐? 여러분들 앞서서 이해하고 그림으로 보고 이해하시는 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K-mean 클러스터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의 센트로이드라는 건 우리가 처음에 개수한 걸 토대로 해서 나중에 가면 공간을 서로 땅 따먹게 하면서 쪼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완벽한 평균 값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수렴한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어딘가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K개만큼이 그 녀석에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10개, 예를 들어서 K 개수인데 주변에 있는 10개에 대한 평균 지점으로 나는 이동할래 라고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10개가 더 이상 가까운 녀석들이 이동한 다음에도 더 이상 가까운 게 없으면 로컬 값에 빠지겠죠. 그래서 이 기법을 적용을 해보시면 어딘가 평균 지점으로 이동을 했지만 이 근처에 있는 녀석들에 대한 평균이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것이지 이 모든 데이터에 대한 평균의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K 개수만큼을 잡는데 그 개수를 너무 작게 잡거나 또는 너무 쓸데없이 많이 잡으면은 역시 최종적인 센트로이드의 위치, 중심의 위치가 실질적인 평균값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샘플링을 하는 거죠. K개만큼의 주변 값들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개수도 K개만큼, K closest point, K개만큼의 주변에 가장 가까운 값들을 K개를 되게 개수를 잘 잡아야 되겠고요. 이게 수렴한 다음에도 초기 값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초기 값이 어딨냐에 따라서 전혀 엉뚱한 데서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값들을 잘 못 찾거나, 예를 들면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평균을 여기다 놓고 시작하고 나는 3개 또는 5개의 가장 가까운 값을 찾겠다 그러면 이렇게 3개가 가장 가까운 값, 얘는 시작하자마자 이쪽으로 쭉 하고 이동을 하겠죠. 요 3가지 값의 평균이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서 다행히 옆에 있는 것들이 3개만큼 더 가까운 게 있으면은 이 주변에서 점점 이동을 하겠지만 이 3개가 아주 운 나쁘게 데이터들은 다 여기 있는데 가장 가까운 거 이 녀석만 되면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거는 얘는 3개지 여기로 갈 수가 없겠죠. 이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K라고 하는 개수를 되게 잘 잡아야 되고 초기값의 위치가 엉뚱한 데 잡으면은 잘 동작을 안 합니다. 그리고 대략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가 빨려 들어가서 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값들, 요 샘플들에 대해서만 평균 지점을 유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있는 녀석들은 샘플에 안 잡힐 수 있겠죠. 너무 작은 K 값을 잡으면은 제대로 동작을 못 하고요. 모든 데이터, 홀 데이터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샘플만, 가장 가까운 K개만큼의 샘플만 이용하기 때문에 성능에 바이어스 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바이어스는 뉴럴 네트워크에서 뭔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바이어스라고 했죠. 바이어스 된다라는 표현은 뭔가 편견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고요. 한쪽으로 치우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센트로이드 위치가 바이어스 되어 있다. 초기 위치가 딴 데로 편향이 되어 있으면, 잘못 편향이 되어 있으면 센트로이드 결과값도 가끔씩 편향된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트로이드 넘버가 아예 틀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개수가 쓸데없이 많으면 비슷한
국부적으로 많이 치우치겠고, 또는 센트로이드를 여러 개를 했는데 걔네들이 나중에 비슷한 데 가게 되면, 예를 들면 데이터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하나의 센트로이드는 여기로 갔고요, 또 다른 센트로이드들은 여기로 왔다. 센트로이드끼리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하나의 클러스터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적으로 하고 한 번 돌리고 결과를 본 다음에 판단하면 좋은데, 이런 방법들을 매번 뭔가 로봇이나 또는 무슨 인식기, 기계 장비에다 붙여놓으면 어떨 때는 센트로이드가 클러스터가 5개가 나왔는데 어떨 때는 클러스터가 3개 정도가 한 군데에 뭉쳐버리면은 아이씨 이거는 사실은 몇 개 못 찾은 거잖아요. 5개를 다 못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흩뿌려지게 되면 되게 판단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하고 눈으로 본 다음에 경향을 확인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좋지만, 자동화된 어떤 코드 안에 넣을 때는 이것들이 바이어스 되는 것들이 되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래 클러스터는 3개가 있는데 얘네 2개가 너무 가까워져서 이 클러스터의 마지막 거리가 서로 너무 가까우면 이거는 사실은 하나로 합쳐서 실제로 우리는 클러스터 2개만 찾은 거지 3개를 못 찾았기 때문에 fail 하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분집 3개가 거의 일정하게 얻어지는데 내가 초기에 센트로이드를 잘못 잡아서 어떨 때는 여기 가서 하나, 여기 가서 하나, 여기 가서 하나 그러면 센트로이드가 중심이 클러스터가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됐는데, 어떤 경우는 요게 이쪽으로 가서 얘네 2개가 하나의 그룹, 즉 클러스터는 2개만 찾는 경우에는 나는 분집이 3개 있어야 되는데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인식 실패한 거야. 다시 돌려야 된다 라고 하는 오류가 있는 거를 찾아내는 코드가 같이 추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센트로이드 클러스터를 구한 다음에는 클러스터 간의 거리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 클러스터 3개 또는 4개 몇 개인가가 데이터를 잘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지만 그게 반복적인 어떤 코드 안에 들어가 있다 보면 클러스터가 제대로 얻어졌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는 그룹이 서로 다른 경우에 K-mean 테스트 3 예제를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실제로 3그룹이 있는데 내가 이니셜 개수를 다르게 집어넣고 20번 정도는 지금 돌렸어요. 그래서 이때 결과를 보시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별다른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나기도 하고요. 다음에는 그룹이 3개가 있다는 걸 분석을 했지만 어떤 게 1번이고 어떤 게 2번이고 어떤 게 3번인지 역시 또 모르겠죠. 색깔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얘랑 이렇게 2개가 바뀌었죠. 그래서 클러스터는 분리만 해내지 어떤 게 1번이고 어떤 게 1번 클러스터, 어떤 게 2번 클러스터, 어떤 게 3번 클러스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레이블이 이렇게 붙어 있다면 내가 구한 첫 번째 클러스터가 레이블 1번과 얼마만큼 유사한가를 따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이쪽에 있으면 내가 찾아낸 첫 번째 클러스터가 1번 데이터에 해당했네. 내가 찾아낸 두 번째 클러스터는 사실은 3번 데이터하고 가깝네 라는 판별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뭔가 클러스터하고 레이블하고의 관계들이 서로 뒤집히는 하나의 사례를 색깔로서 표현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작업이 끝나고 나서는 그 클러스터가 몇 번째 데이터를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를 반드시 찾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 K-mean 방법을 대체해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 바로 다음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expectation, maximization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M이 사실은 예전에는 K-mean 클러스터 기법이 지금까지 이제 K-mean을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에 이 클러스터링 메소드들을 배울 때에는 이 K-mean이 거의 꼭 1번처럼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방법론 자체도 쉽고
구현하기도 쉽기 때문에 이게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클러스터링 메소드에서 정말로 많이 선호되는 것은 이 두 번째에 있는 Expectation Maximization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는 클러스터링 메소드의 거의 기본적인 것은 EM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책들에서는 항상 1번에서 K-민이 나오고 EM은 한 4번쯤 또는 3번쯤 이렇게 나오는데 EM을 그냥 처음부터 쓰시는 것이 결과물을 좋게 하기 그리고 클러스터링 메소드의 어떤 개념들을 이해하기에는 어쩌면 저는 EM이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EM 편에서 K-민이 갖고 있는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끊겠습니다.